안녕하세요.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이번 주 새로운 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응원이 간절히 필요한 월요일입니다. 지난주 중반부터 계속해서 3연승을 달리던 코스피, 지금은 제동에 걸렸습니다. 4연승에 실패하면서 오늘은 경기 분위기가 확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5연승의 좌절 오늘 맛보고 있습니다. 양쪽 경기장 모두 다 다소 좀 지쳐가는 선수들의 모습이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경기 운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공격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방어진을 구축해서 그 다음을 도모하는 게 좋을지 오늘 여러분들의 전략 전술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 말씀 두 분 모셨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김민준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분석해볼 8명의 선수 라인업 보겠습니다. 대진표 구성되어 있고요. 보시죠. 오늘 8명의 선수들은 이렇습니다. 게시판에 보면은 이 중에 1명 있어요, 2명 있어요 이런 얘기들 많이 올라오는데 어떠세요? 오늘은 대체적으로 좀 작은 선수들, 발빠른 선수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기 분위기가 조금은 침울하다 보니까 좀 재료 있는 발빠른 선수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오늘의 8강 라인업이고요. 1라운드부터 보겠습니다. 1라운드는 애플 대전입니다. 애플의 휴강 효과를 받는 그런 관련된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애플페이 국내 상륙한다 만다 설왕설래한 가운데 3월 초에 상륙할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하나둘씩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향받는 한국정보통신대, KG 모빌리언스 같은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두 선수 과연 누가 더 매력적일까요? 여러분들도 골라주세요. 다음은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2라운드는요. 쪼개고 다시 또 새롭게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이고 있는 코오롱 모빌리티 있습니다. 코오롱 모빌리티 인적 분할한 이후에 이 선수에 대해서 다소 좀 낯설면서도 기존의 선수와는 어떻게 좀 달라진 건가 이런 분석이 다소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항하는 에코프로 BM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존재감이 드러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해야 한다라는 증권가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에코프로 BM 오늘장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2차전지 선수들이 모두 다 강한 건 아닌데 과연 에코프로 BM 이 선수의 오늘의 선전 의미가 있을까요? 2라운드에서 코오롱 모빌리티 대 에코프로 BM 보겠습니다. 3라운드는 접점이 없는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단기 재료라고 해야 될까요? 위메이드맥스 대 남해화학으로 꾸려봤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후반에 위메이드를 다뤄봤습니다. 그때 나왔던 내용은 이 미르M 글로벌 출시한 이후에 순항하고 있다라는 재료였는데요. 이번엔 위메이드 맥스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항하는 남해화학입니다.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지는데 사실 비료값은 계속 오른다고 하죠. 뭐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이 비료값 오르는 가운데서 남해화학 4분기 실적이 좋았고요. 이 영향받으면서 오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료가 서로 다른 위메이드맥스 대 남해화학 어떤 쪽을 고르시겠어요? 다음 마지막으로 4라운드는 재료 동일합니다. 미중 갈등입니다. 히토류 키워드 공통분모로 가지고 있는 유니온 머티리얼 대 이 노바텍입니다. 지난 주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회자됐던 기사는 미중 갈등 그리고 이 풍선, 정찰 풍선 관련된 내용일 겁니다. 이 중국의 정찰 풍선이 이 미국에 갔다가 미국에서 격추를 시켰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미중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히토류 관련된 선수들 오늘 전반전에 존재감이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다소 좀 긴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조금 더 지속될 만한 재료인지 그렇다면 두 선수 가운데 누가 더 나은지 4라운드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8명의 라인업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덩치가 좀 작고 또 새롭게 부각되는 재료 있는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오늘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좀 낯설더라도 알아둬서 나쁠 건 없거든요.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잘 몰랐던 낯선 선수 공부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실 동안에 경기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미국에서 경제 지표를 볼 때 이 물가 지표 상당히 좀 많이 봤었잖아요. 이제 관심이 물가에서 고용으로 약간씩 옮겨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도 고용 지표가 나왔고 이 연준이 이제 새롭게
관심을 갖는, 새롭다기보다는 예전과는 이 경중이 약간 바뀐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미국의 고용 시장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 후반에 나왔던 이 고용 지표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고용이 좀 어떻게 변해가고 이것이 금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두 분의 시각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지금 현재 미국의 고용 상황, 그리고 이것이 연준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이제 이야기하면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심오한 얘기죠. 네, 다음 주 뭐 외국에서한테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이제 비농고용 지표가 이제 금요일날 나왔지 않습니까? 뭐 51만 명이 넘어갔고 가이던스로 훌쩍 넘어갔었습니다. 뭐 시장 예상치를 뒤엎는 지표였고, 더군다나 뭐 실업률이 지금 거의 50년 만에 최저치라고 해요. 상당히 좋은 평균. 임금도 조금 올라갔어요. 임금 상승률도. 그래서 선박자가 항상 비농고용 지표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잘 가고 있는데, 과연 이제 마켓과의 괴리감이 없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고용 지표가 잘 나올수록 시장은 더 안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늘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막혔던 비자 부분들이 일순간에 좀 터지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뭐 멕시코 국경이라든지 이렇게 근거리에 사는 그런 계약직들, 뭐 3D 노동자 업종들, 이런 부분들의 유입이 상당히 많이 됐었어요. 분명히 그 고용 지표 안에 약간의 함정이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많은 이코노미 수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이제 하는 말이 연준이 인위적으로 경기 침체를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물가가 그만큼 무서웠기 때문에. 더 큰 불을 끄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모래를 덮어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껐어요. 그런데 소비자 물가는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걸 이제 확인했고, 연준에서도 그에 대한 코멘트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용 지표가 계속 뒷받침되다 보니까 시장에선 그렇겠죠. 고용도 좀 경기 침체로 가고 고용 시장이 안 좋다면 유동성 공급을 조금 더 빨리 하지 않을까, 이런 스탠스가 있는데, 연준의 고강도 긴축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저는 경기 침체가 이렇게 고용이 호조로 갈수록 안 좋다고 보는 쪽이에요. 실질적으로 뭐 2,500선을 넘어갈 거라는 예상들이 굉장히 주류를 지난주하고 지지난주까지 이뤘거든요. 뭐 2,600선 단기적으로 도달할 것이, 저는 못 간다고 보는 쪽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아까도 말씀드린 미국 고용 시장과 시장의 괴리가 없는 것인가에 대한 진짜로 찐 의문을 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기 침체에 따른 빅테크 기업들의 고용 해고,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할 건지, 골드만삭스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11,000명을 이제 해고했지 않습니까? 네. 기업들이 인력 감축으로 과연 남길 수 있는 순이익이 어느 정도 부분 되겠느냐라는 물음을 또 던졌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기업들 입장에서 이런 것 같거든요. 때는 이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러면 벌써 빅테크 기업들은 그분들이 계약직 직원들은 아닐 거 아닙니까? 전부 다 필요한 연구 인력들일 텐데, 이 경기 침체에 따라서 인력 감축을 해가는 부분은 또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동상이몽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 자이언트 스텝을 작년에도 4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너무 그 빠른 금리 인상에 대한 부작용의 결과라고 좀 보여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제 물가랑 금리랑 이제 데드크로스가 되는 부분이 유동성 공급의 확대의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대외 변수가 계속 생기는 거죠. 이 고용시장이 만약에 계속 튼튼하게 뒷받침되는 지표가 나온다, 연준에서는 과연 유동성 공급의 카드를 빨리 꺼낼 수가 없죠. 고용시장이 이렇게 튼튼한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고강도 긴축과 고금리를 유지해 갈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오래 환호할 거라, 뒤에 하반기 갈 거라는 평들이 좀 많은데,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찐반등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연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앞으로 3월, 4월 정도에 정말로 2,700선 올해 가이드에서 800선까지 최대치가 나와 있는데 거기까지 도달한다. 그러면 올해 시장은 정말 좋지 않을 겁니다. 너무 가파른 속도로 1월 달에 또 증시 반등이 나왔고, 지금 이제 기간 조정이냐 가격 조정이냐 형태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의구심을 품고 있는데, 기간 조정으로 가면 좋죠. 다들 좀 신나고 편안한데, 시장을 저희가 기간 조정이냐 가격 조정이냐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단지 이 고용 지표의 뒷받침은 결코 시장이 좋지 않다. 그리고 연준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는 조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고용지표 안에 내막을 들여다봤을 때 정말로 사실이 맞는지,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이코노미 수석들이 제기하는 반론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종금리가 이제 확정되기 전까지 금리 인상을 2회 할지 3회 할지 모르겠습니다. 더 할지도 모르겠고, 근데 연준에 나온 스탠스는 2회 내지 3회 시장에 나와 있는데, 그 최종금리가 확정되고 얼마만큼 유지할 것이냐, 6개월 하겠다,
그 고금리를 뭐 1년 하겠다 알 수 없죠. 절대 연준에서 밝히지 않을 거예요. 그 부분에 관해서. 그 패를 밝혔는데 이제 대외 변수가 터집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길어진다거나 그럼 연준은 쓸 카드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단기 반등세로 그칠 공산이 크고 등락 과정을 되풀이할 공산이 크다. 그리고 주식시장에는 고용의 지표가 호조가 절대로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용이 너무 좋아서 문제다. 지금 이 데이터가 너무 잘 나와서 오히려 또 연준 기조에 우리는 피봇을 기대를 하는데 이것이 좀 저해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고용지표 이렇게 또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님 시각도 알려주세요. 최근에 FOMC 결과가 상당히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 FOMC에서 연준의 스탠스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금리 기조는 계속해서 좀 강하게 이어나갈 것이나 3월까지의 현재로부터 앞으로까지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의 이 금리 기조를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환호를 한 거죠. 가능성을 열어줬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월 달이 너무 좋은 것만 보지 않았나. 그러면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하게 상한선은 코스피 2,500을 뚫어내기는 힘들 거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아마 이제 연준에서는 이 고용 지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고용 지표가 안정을 보여야지 어느 정도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 혹은 이제 연착륙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고용 지표가 거의 시장 예상 전망치의 3배 정도로 나왔거든요. 이 말뜻은 연준이 계속적으로 강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계속적으로 금리 기조를 강하게 펼쳐 나갈 수 있는 어떤 이 모멘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 금리를 강하게 펼쳐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표현을 하기라고 하면은 연준 쪽에서는 어찌됐든 계속적으로 이제 강하게 펼쳐 나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찌됐든 지금 현재 시장은 좋았던 것들은 다 반영을 하고 이제 안 좋았던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빅테크 삼총사 최근에 이제 어제 주말간에 실적이 상당히 좀 좋지 않게 나왔죠. 뭐 알파벳이라든지 혹은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제 어닝 쇼크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시장에 상당히 작용을 했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연준 쪽에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었던 부분이 이제 고용 지표이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은 시장에 상당히 또 좋지 않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연말에 금리가 약 6%대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까지도 시장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수준이라 결론적으로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은 이 앞으로 2월부터 3월까지의 경제 지표가 중요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2월부터 3월까지의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와 주어야지 어느 정도 이 연준에서 좀 스탠스를 변화할 수가 있을 건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연준이 스탠스를 변화하기에는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좀 높게 나왔고 그러면서 일전에 언급드렸던 부분이 물가를 계속해서 좀 2%대 잡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연준이 이 3월 달까지의 이 포지션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생각을 해봤을 때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을 갖고 있고 이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결국에 이 시장은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결론적으로 코스피 2,500 구간이 가장 주요한 매물 구간인데 이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고 항상 어떤 좋지 않은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도 파월이 어느 정도 이제 입장을 좀 바꿔줬으니까 가능성을 열어줬으니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번에는 파월이 아니라 고용지표라는 변수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실망감으로 좀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3월 달까지 시장이 끌어올려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약간은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결론적으로는 일전에 말씀드렸던 코스피 2,500에서 하단 한 2,250 혹은 이제 2,300 정도 구간까지 당분간 박스권을 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 이번에 다시 한번 뭐 고용지표라든지 혹은 이제 뭐 물가에 대한 부분들 2월달 지표가 또 긍정적으로 다시 나오게 되면 그러면은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혹은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연준에서 직접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은 코스피는 저는 계속적으로 상한성을 정해놓고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이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결론적으로 중소형주가 순환매가 좀 계속해서 빠르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대형주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을 정리를 해보면 1월 달에는 좋은 것들에 대해서만 반응을 했고 이번 달에는 이제 좋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한 달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2월 달에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중소형주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고용이 좋다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 시장의 약점이다. 뭔가 좀 경기가 안 좋고 아이고야 해야지 연준 쪽에서도 금리를 이제 좀 그만 올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뭐 경기 상황도 그렇고 고용도 좋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더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도 의식의 흐름이 갈 수 있다. 두 분이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시네요. 그래서 지수가 당분간은 좀 가기 힘들 거다. 이렇게 의견이 대체로 모아집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8명의 선수를 통해서 오늘의 전략 전술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8강 라인업의 1라운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1라운드 애플 대전입니다. 애플의 휴강 효과를 받는 한국정보통신과 KG 모빌리언스 두 선수의 대결 시작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민준 전문가님 골라주실까요? 네, 저는 KG 모빌리언스 택했습니다. KG 모빌리언스 그리고요. 저는 한국정보통신입니다. 두 분이 약간 좀 다르게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어요. 두 선수 여러분들도 지금 게시판에서 골라주세요.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에 이번에 캐스팅 보터는 여러분입니다. 이 투표 결과를 통해서 다음 진출권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김민주 전문가님은 KG 모빌리언스 어떤 점에서 더 나아 보이세요? 저는 뭐 둘 다 솔직히 별론데요. 늘 그러실 수 말씀드리지만 있죠. 네. 그러니까 시장을 이렇게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중소형주 종목들이 좀 이제 좋다고 아까 김영희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올해 시장은 코스닥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수급이 코스피에 거의 집중되어 있었고 실질적으로 외국인이나 외국계들이 집중 포커스를 한 것은 1월 달엔 그 저가 매수가 있는 대형주 위주의 반등이 있었고요. 코스닥 시장에 좀 훈풍이 불어온 이유는 개인들 매도세가 좀 집중됐을 때 오히려 그 물량을 가져간 거였고 단지 지금 테마가 좀 많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요즘 테마가 지난주 이야기를 좀 하게 되면 챗봇 그 다음에 이제 애플페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애플페이 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말로 실행이 될지도 아직 의구심이 있고 아까 박성재 앵커님 말씀하셨던 다음 달 초에 상륙을 할 것이다 하는데 과연 애플페이가 상륙했을 때 얼마만큼 쓸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NFC로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거리가 1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NFC 단말기 가격이라든지 또 수익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카드 기능은 또 안 돼요. 그러면 또 마지막에 수수료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삼성페이는 그 수수료 부분이 0원으로 알고 있는데 애플페이는 1.5% 역시 애플은 고가 전략이에요. 1.5%를 수수료를 띄워줘야 되거든요. 과연 카드사에서 그 부담을 좀 떠낼 것이냐 또 어디가 떠낼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있고 지금 말로는 현대카드에서 한대요. 네, 그런 이야기를 저도 오늘 네. 뉴스플로우를 통해서 좀 들었었는데 그런 의견들이 아직까지는 정리가 좀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시장이 그만큼 안 좋다 보니까 역시나 하락 국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것을 굉장히 발 빠르게 가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부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손실을 좀 하고 손실을 많이 하기 위해서 테마로 간다 이겁니다.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그렇죠. 굉장히 손실이 폭이 커질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국정보통신은 제시를 안 했는데 네. 저는 이렇게 써왔거든요. 애플페이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됐다. 오늘 주가도 굉장히 갭상승으로 많이 떴어요. 따라가기가 좀 힘들고 그 다음에 KG 모빌리언스를 조금 더 택한 이유는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국정보통신은 그전에도 영업이익이 더 좋았던 해가 많아요. 2017년, 18년. 근데 지금의 매출액은 조금 늘었는데 영업이익률은 그때만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KG 모빌리언스를 조금 택했고요. 앞으로 이 애플페이에 대한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연속성. 테마의 연속성 보는 부분에 관해서는 좀 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속성 얼마나 좀 더 에너지가 있고 지속될 수 있느냐. KG 모빌리언스가 좀 더 낫다. 차선을 골라주신 그러니까 차악을 골라주신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네요.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님은 한국정보통신이요. 일단은 애플페이가 바로 우리 시장에서 또 잘 상용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당연히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NFC 결제 방식인데 지금 현재 삼성페이가 이제 활용이 되는 부분은 NFC도 이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카드를 꽂아서 쓴 IC 칩이라든지 긁어서 쓰는 이러한 단말기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삼성페이가 이제 활용성이 이제 높은 건데 이번에 애플페이가 국내에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역시나 가장 핫한 키워드는 NFC 단말기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NFC 단말기가 이 대형 가맹점 쪽에는 어느 정도 이제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중소 영세점에는 그렇게 이제 많이 설치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뭐 이제 뭐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이 가게들은 계속해서 이제 IC 칩을 꽂거나 혹은 이제 이 카드를 긁어서 사용을 하는 그러한 단말기를 또 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NFC 단말기가 쭉쭉쭉 이제 보급이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애플페이가 잘 또 상용화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또 빠르게 이루어져야 될 텐데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비용 문제라든지 혹은 이제 수수료에 대한 문제라든지 애플페이에 대해서 이제 가맹점주들이 얼마나 또 이 이득을 또 노릴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또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또 보급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애플페이 관련해서는 완전하게 테마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 애플페이가 다음 달 초에 도입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현대카드만 또 사용이 가능한 그러한 상황이고 점차적으로 이제 보급화가 되어 갈 것이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애플페이는 시장이 또 안 좋다 보니까는 테마로 이제 활용이 되는 그러한 종목군들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뭐 한국정보통신이나 KG 모빌리언스뿐만 아니라 뭐 이루온이라든지 뭐 셀피 글로벌 등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두 종목도 거의 많이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또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좀 염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플페이 이슈만 봤을 때에는 한국정보통신이 조금 더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한국정보통신이 이제 이 NFC 단말기를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NFC 단말기가 계속적으로 보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실적에 크게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케이지 모빌리언스는 그 단말기 안 만들어요? KG 이니시스 쪽이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KG 모빌리언스는 이제 그냥 휴대폰 PG사? 결제 쪽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한국정보통신이 좀 수혜를 좀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순전히 이 두 종목이 지금 당장의 어떤 뭐 실적이 안정적인 기업들이기는 해요. 계속적으로 뭐 작년부터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 결제들도 많이 핫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두 기업 다 꾸준하게 견조한 실적을 나타내주고 있기는 한데 단순히 애플페이 이슈만 봤을 때는 한국정보통신이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두 종목 다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는 하지만 눌렸을 때를 가정을 했을 때 KG 모빌리언스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이제 이 눌린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수혜가 크게 가능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한국정보통신은 이제 NFC 단말기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애플페이가 계속적으로 이 상용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인 수혜가 가능한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수급도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것 같아서 눌림 구간에는 한 차례 또 한번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정보통신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골라주신 이유가 확연히 이렇게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을 골라주신 이유는 찐 수혜주다. NFC 쪽 사업을 한다. 단말기 만드는 사업을 한다. 라면서 김영일 전문가 골라주셨고 그리고 김민 전문가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속력이 어떤 종목이 있을 것인가. 여기에 좀 착안을 해서 KG 모빌리언스 이렇게 골라주셨어요. 그러면 두 분이 서로 엇갈린 바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다음 대진표 만들어 가보시죠.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 대 KG 모빌리언스. KG 모빌리언스가 더 높습니다. 67%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쪽에 지금 현재 탄력도 KG 모빌리언스가 더 강한 상황인데요. 한국정보통신 가격 전략 세우겠습니다. 이 선수가 그런데 사실은 신고가더라고요. 오늘 52주 신고가 썼던데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전문가님? 일단 지금 당장은 보유자 영역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태에서 눌리게 되면 다음 마디가 수준인 21,000원 길게 늘려봤을 때 이 일전에 21,000원 수준의 매물대가 또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1,0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정보통신 21,0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드리는데 지금 이 정도 돼도 업사이드가 20% 넘으니까요. 좀 애플페이 모멘텀 관련해서 뉴스 보시면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2라운드입니다. 2라운드에서는요. 코롱 모빌리티 그리고 에코프로 BM입니다. 코롱 모빌리티는 이 시간에 처음 다뤄보는 선수고요. 에코프로 BM은 정말 오랜만이죠. 골라보겠습니다.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 저는 코롱 모빌리티 그룹 모빌리티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에코프로 BM 하겠습니다. 프로비에. 네. 그러면 코롱 모빌리티는 지금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은 코오롱 글로벌에서 자동차 부분이 새롭게 신설이 돼가지고 인적 분할을 한 그러한 그룹입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이제 신상장이 된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수입차들을 또 유통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사실 기업만 보면은 에코프로 BM을 고르는 게 맞죠. 에코프로 BM을 고르는 게 맞는데 그러면은 수입차를 사다가 그냥 유통하는 뭐 그렇죠. 한성자동차 뭐 이런 그런 비상들- 느낌입니다. 네. 네네네. 그러면서
저는 실질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이 기업적으로 봤을 때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저는 추가적으로 시장이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신상장주들이 항상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약간의 이 트레이딩 구간을 주기는 하거든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같은 경우에도 네. 최근에 이제 이 수급이 그래도 상장하고 나서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는 모습이 나와줬는데, 오늘 들어간 수급을 봤을 때 시장이 만약에 이번 주 계속해서 좀 조정세를 이어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고 트레이딩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영업이익은 대폭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는 했죠. 매출액은 상회를 하기는 했으나 영업이익은 이제 상당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영업이익이 하락한 부분에는 이제 뭐 원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달러 강세가 이제 뭐 내려갔다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에코프로비엠도 이제 가장 좋지 않았었던 이제 이 부분들을 지나가고 올해부터 또 다시 한번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2차전지 쪽은 사실 이 고평가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조금 심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는 2차전지 종목들은 고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들을 잘 선별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종목을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다시 한번 이 실적 성장성을 끌어올리면서 이 고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해소를 할 수 있는 구간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이 조금 더 우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기업적으로 봤을 때에도 에코프로비엠이 성장성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는 봐야겠으나, 네. 완전히 이제 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을 골랐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중간에 저희 지금 채널 돌리신 분들은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결정은 지금 코오롱 모빌리티를 해주셨는데, 이유인즉슨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 짧게 봤을 때 누가 좀 더 수익을 제고할 수 있을까에 착안을 해서 골라주신 선택이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에코프로비엠을 골라주셨죠, 전문가님? 네, 저 뭐 에코프로비엠을 골랐었는데, 이제 그 양극재 업체 중에서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빼놓고는 매매를 다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신흥 SC, 상신 EDP, 뭐 그리고 뭐 조금 더 가보면 코스모 신소재 뭐 등등 이렇게 부품 쪽부터 소재 쪽까지 해봤고, 저는 배터리 3사 셀 업체는 SK 이노베이션을 해봤었는데, 2차 전지는 뭐 성적이 작년에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결국은 밸류에이션의 성장주의 이제 항상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자유영역인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라든지 전문가님들마다 바라보는 그 프리미엄을 어디까지 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 에코프로비엠 뿐만이 아니고 뭐 양극재라든지 소재 파트나 배터리 3사 셀 업체에 관한 성장성에 관해서는 절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장기 목표가라고 좀 기재를 해왔고요. 네. 우선 장기 목표가는 16만을 드렸는데, 네. 특히 전방 수요나 양극재 물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좋은 부분입니다. 단지 제가 불편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밸류에이션을 어디까지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에코프롬의 주가의 상승이 오늘 왜 나왔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해요. 이 부분은 좀 시간을 할애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어제 아까 금융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어제 실질적으로 실적이 뭐 애플, 아마존, 뭐 알파벳 뭐 등등이 다 안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리비안도 별로 좋지 않았고, 근데 주가는 애플만 올랐어요. 그 애플에 관한 것 중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아마존에 관해서 매출액이 오히려 올랐거든요. 뭐 단기 순이익 부분 좀 감소를 했지만, 애플 관해서 그 모건스탠리에서 리포트를 냈어요. 리포트를 어떻게 냈냐면, 단기로는 좋지 않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기로는 좋다 이렇게 써놨어요. 당연히 장기로는 좋겠죠. 중국 공장이 다시 돌아갈 테이니. 그런 건 저는 뭐 모건 스탠리의 그 명성에 걸맞지 않은 리포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 그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 그 시청자분들한테 이게 정말 돌직구인데, 그 제 순진한 생각입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증권사 연구원들이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99% 생각해요. 근데 정말로 기관 투자자의 입장에서 종목의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하는 쪽이라면 중립적인 스탠스를 잘 취해가지고 기업의 올바른 가치 평가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 쪽이에요. 오늘 에코프로비엠 리포트가 6개 정도가 나왔는데, 목표가가 14만 원부터 16만 원까지 설정돼서 나왔어요. 저는 그거에 대한 주가 상승비라고 솔직히 보고 있습니다. 레프트 효과다? 네, 저는 요즘에 이게 시장의 지금 트렌드예요.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리포트가 별로 좋게 나오지 않는다. 뭐 영업이익이 50%, 막 60%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 경기 침체 국면에서도.
근데 리포트가 향후에 안 좋을 거다 이러면 지금은 좋아서 그렇게 실적이 잘 나왔나요? 근데 주가 그냥 떨어져요. 근데 실적이 안 나와도 향후에 좋을 거다 이렇게 써놓으면 주가가 그냥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기업의 가치를 올바로 평가했다기보다도 뭔가 그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를 저는 해태한 것이라고 좀 보여져요. 본인들이 이제 우리는 객관적인 상황에 썼다 이렇게 말할 거면 드릴 말씀은 없는데 단지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장기 성장성, 합리적인 근거 이유를 든다면 전방 수요도 좋고 수주 잔고가 일단 탄탄해요. 열어볼 때마다.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다. 기업은 수주 잔고와 실적이 주가의 반등과는 무관하게 팩트적인 요소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정보의 전달밖에 안 되는 거지만 그 정보의 전달을 어떻게 분석해서 목표 주가를 설정하냐의 문제인데 에코프로 BM이 저는 단기적으로는 뭐 반등세가 그렇게 크게 나올 거라고 보진 않아요. 이 리포트 효과가 끝나면 떨어질 겁니다. 장기적으로 성장성을 봤을 때는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코론 글로벌 모빌리티보다는 낫지 않겠나. 그리고 여기 분할을 할 때 인적 분할을 했는데 예전에 그 솔브레인이 좀 생각이 나요. 인적 분할하고는 솔브레인도 거래 정지가 되거나 주가 올랐지 않습니까? 홀딩스들이 막 날라갔거든요. 여기는 75대 25로 했는데 솔직히 뭐 BMW나 롤스로이 이런 수입차 병행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신사업도 뭐 전기차 쪽을 하던데 롤스로이 뭐 일반인들이 타나요? 네. BMW도 뭐 타기 힘든데 네, 너무 고가차여서 네, 타기 너무 힘들죠. 고가차여가지고 서민과의 괴리감이 있을 것 같고요. 단지 지금의 어떤 테마단의 형성이라고 보고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애플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자기가 조금 더 접근 포인트를 잘 잡아서 내가 매매를 잘 할 수 있다. 내 특기가 그거다. 그거 하시면 돼요. 저는 안 되는 건 없다고 보는 쪽입니다. 근데 내가 잘 못한다. 굳이 손댈 필요 없어요. 차라리 에코프로 BM을 2년 정도 장기 투자 관점으로 가져가는 게 계좌 수익률 게임에서는 훨씬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좀 더 탄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쓴소리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김민주 전문가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우리 시장 전체 팽배해 있는 이런 좀 불신이라든지 우리가 신뢰를 좀 잃어버린 부분들이 많잖아요.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그렇고 배임, 횡령, 분할 이런 이슈로 또 눈물 흘리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봤고요. 또 증권사 레포트는 안 믿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면서 또 김민주 전문가님 가진 시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끄덕끄덕 하시네요. 두 선수 지금 각각 골라주셔가지고요. 저희 다음 대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세요.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코롱 모빌리티 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이 조금 더 많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약 60% 정도의 지지율을 받으면서 다음 라운드 올라가고요. 코롱 모빌리티 가격 전략 김혜율 전문가님 세워주실까요? 네, 뭐 말씀드렸던 대로 완전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7,5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기 트레이딩 좀 나는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종목이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또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3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3라운드 역시나 재료 있는 두 선수인데요. 이 위메이드 맥스 대 남해화학입니다. 남해화학 오랜만이에요. 그러면은 이 선수들의 대결 한번 보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저는 남해화학 택했습니다. 남해화학. 저도 남해학입니다. 남해화학. 이번에 두 분이 나란히 남해화학을 골라주셨는데 김민준 전문가님 골라주신 이유는요? 제가 여기 마지막 출연했을 때 이 위메이드 맥스가 상장 폐지 하루 전날이었거든요. 그때 네, 그래서 위믹스. 그때 네, 위믹스. 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날 상장 폐지됐어요. 4대 거래소에서.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설왕설래 했었죠. 한다 안 한다 뭐 얘기 많았었잖아요. 뭐 그때 나와서 이런 말씀 드렸죠. 굳이 도박에 베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결국은 상장 네. 폐지돼서 그날 주가가 엄청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뭐 가처분 신청하고 지금 해가지고 다른 4대 거래소 외에 지금 상장을 해놓은 상태죠. 네, 네. 뭐 좋습니다. 기업의 주주의 어떤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은 좋고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본업으로 좀 가야죠. 본업으로. 게임 주지 않습니까? 미르라는 뭐 유명 게임이 또 있고 네.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듯이 그 본연의 업종을 잘하면서 부차적인 NFT를 잘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치 오케이죠. 정말 잘하고 있다. 그런데 본업은 잘 못하면서 다른 거를 내세워가지고 주가가 간다?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저는 솔직히 말씀 제가 이 일을 관둔하는 있더라도 저는 할 말은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개인 투자자들 정말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률 게임에서 이긴다? 저는 5% 미만이라고 보는 쪽이에요. 주식시장은 인고의 산물이고요. 낚시와 같은 겁니다. 때로는 월척이 잡히기도 하고 안 잡히기도 한데 내가 송사리 잡으려고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송사리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이즈가 많은 기업, 실적도 없는 기업, 단기적으로 리바운드는 좀 나올 것 같더라고요. 거래량 이런 걸 보니까. 그런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본연의 업종, 게임주로 돌아가고 요즘 게임도 정리해고가 지금 많대요.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게임 회사들 가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 맥주도 있어요. 아, 크래프톤 회사를 가게 되면 네. 직원들이 먹을 수 있게 냉장고에 맥주도 있습니다. 아. 그만큼 복지 시설이 좋은데도 네. 정리해고에 들어가요, 이제 게임주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크래프톤에 맥주가 있는지 없는지 아마 검색을 해보실 텐데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맥주 얘기하시길래 아 업무 강도가 그렇게 높아서 노동주처럼 술을 마시면서 일을 하나 이 생각을 했는데 아 복지가 좋다. 네, 그 회사 안에 이제 맥주를 꺼내서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배치를 해놨어요. 음료수처럼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고 저는 이제 남해학은 이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종전이냐 확전이냐 이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에 관해서는 결정은 못 할 것 같아요. 푸틴의 속마음은 푸틴만 알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조금은 종전에 우위를 두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끝나겠지. 근데 요즘은 생각이 좀 바뀌는 게 저희도 지금 전쟁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휴전일 휴전일 뿐. 뿐이지. 저희도 안 끝났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도 이제 뭐 학습 효과가 생겨가지고 이제 관심이 없어지는 정도로 흘러가지 맞아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 내용은 그렇게 봅니다. 서방 국가에서 무기 지원을 했는데 러시아 본토 타격은 하지 않겠다 이런 뉴스 플로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 이뿐만이 아니고 사료 비료뿐만이 아니고 조금 다른 쪽 현대건설기계나 현대두산인프라코나 수부구 20위권 내에 들어왔어요. 약간 재건 관련 기대감으로. 근데 이제 뭐 확전 쪽으로 뉘앙스가 좀 풍긴다. 박살을 내버리겠다. 죽기 살기로 덤비자. 러시아의 뭐 크렘린 공에 미사일을 발사해버리겠다. 탱크로 난리를 쳐버리겠다. 이러면 폭삭 주저앉겠죠. 사료 비료는 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전이냐 확전이냐에 대해서 지금은 어느 쪽도 편을 들 수 없는 것 같아요. 서방 국가에서 무기 지원을 해준 것도 보고 그리고 이제 사료주들이 예전에 많이 주가 갔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바닥권까지 내려와가지고 실적도 조금 나아졌고 4분기는 실적이 안 좋았어요 남해하게. 그런데 조금은 위에드 맥스보다는 그래도 기업의 가치가 좀 더 탄탄하지 않을까. 그리고 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반도체 암모니아 관련된 신사업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해화학을 좀 선택해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남해화학도 뭐 엄청 좋다거나 뭐 현재 재료가 있다거나 네. 이거라기보다는 기업이 내용이 그나마 위메이드맥스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시각이시네요. 김영일 전문가님은요? 이제 선배님께서 네. 마지막에 출연할 때 네. 저도 그때 같이 위메이드를 아, 그쵸, 이야기했었던 그쵸. 것으로 그쵸.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같이 저희 하셨어요. 둘 다 그렇게 썩 좋지 않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네. 잠깐 차트를 보여주시면 네. 저는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정말 좀 신뢰감이 많이 떨어졌었던 구간이 언제냐면 최근에 이제 이 현재 떨어지기 전에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수급이 들어가면서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단기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저 시기에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위믹스가 상패를 하느냐 마느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왔었고 기업에서 그리고 오너가 직접 상패는 안 될 것이다.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아마 저때 당시에 기대감을 끌어올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많이 매매를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위믹스가 이제 상패가 돼버렸고 그러면서 상당히 급락을 했고 최근에 다시 한번 끌어올려지는 이유는 또 위믹스 코인이 반등을 한다라는 맞아요. 부분들. 네. 물론 이제 뭐 미르엠 글로벌이 다시 한번 이제 순항을 하고 뭐 이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위메이드 그룹은 아직까지는 이 계속적으로 위믹스 코인 쪽에 위믹스 생태계 쪽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계속적으로 사업 내용을 보더라도 위믹스 플랫폼 확장 이러한 내용들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결론적으로 미르엠 글로벌도 위믹스 생태계에 어느 정도 이제 확장을 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일환이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결론적으로 또 이 플랫폼을 확장시키려는 그런 일환들을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신뢰도를 더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 뭐 위믹스 코인 반등하고 그 다음에 뭐 미르엠 글로벌 물론 이제 이 어찌됐든 게임이 새롭게 출시가 돼가지고 순항을 하는 건 좋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신뢰감 훨씬 더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 미르엠 글로벌이라든지 그다음에 위믹스 코인이 반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전의 매물 구간을 뚫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간에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았었던 종목인데 사실 그때 당시에 또 그렇게 대장으로 움직였었던 종목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됐었고 작년에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또 이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실적이 잘 나온 부분이 비료값이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는 또 원재료 값은 낮아지는데 판가는 또 그대로 유지가 어느 정도 되면서 견조하게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장에서 그렇게 매력적일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어찌됐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전쟁이라는 이슈가 묻어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 이슈 쪽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확률이 높고 그러면은 그 관련 이슈 관해서는 대장으로 움직이지는 않고 항상 3등, 4등으로 움직였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테마주로 접근하기에도 실적주로 접근하기에도 약간은 애매한 위치에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보다도 오히려 이제 위메이드 맥스가 조금 더 신뢰도를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해화학이 그래도 그나마 어찌됐든 바닥에서 이제서야 고개 들고 있는 만큼 뭐 조금 더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남해화학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결은 한 단어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나은 선수 남해화학을 골라주셨어요. 그러면 다음 라운드는 남해화학 올라가고요. 투표 결과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 동일하게 나왔을지 위메이드 맥스 대 남해화학입니다. 네, 비슷합니다. 그런데 남해화학이 약간 더 높기는 하네요. 위메이드 맥스 떨어졌는데요. 김민준 전문가님이 이 선수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위메이드 맥스는 단기 리바운드는 좀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거래량이나 이런 걸 좀 봤더니, 그래서 15,500원 단기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시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난번에 내려왔던 저가 13,000원을 좀 12,000원? 네. 500원 정도? 전 타이트하게 좀 보고 싶거든요. 이탈한다면, 이거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추세가 좀 탔을 때 바로 15,000원을 향해서 좀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조정받을 것이냐. 조정받으면 저는 못 올라간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대략적으로 12,500원 정도에서 레인지 범위 12,000원까지 좀 설정하셔가지고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메이드 맥스는 좀 타이트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단은 12,500원, 위로는 15,500원 정도 이렇게 가격 전략 세워드렸어요. 마지막 4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4라운드 테마 대결입니다. 히토류 관련된 재료가 다시금 또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노바텍 이 두 선수 경기 초반에 강했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 두 선수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뒷심이 너무 부족하죠. 오늘도 마찬가지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니온 머티리얼 대 노바텍 그리고 전체적인 히토류 관련된 부분 미중 갈등까지 좀 아울러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선택해 주세요. 김민수 전문가님. 저는 노바텍입니다. 노바텍 그리고요. 저도 노바텍입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노바텍을 골라주셨는데 이유는요? 아무래도 히토류의 대장주는 노바텍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유니온 머티리얼스는 이제 첫 번째로는 실적이 노바텍보다 훨씬 못합니다. 밸류적인 부분도 별로 뛰어나지 않죠. 페라이트 이제 마그네트라고 하는데 그건 히토류 제품이 아니고 히토류 대체품이에요. 히토류 대체품일 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봤던 노바텍 같은 경우는 네오디움이라는 자석을 이용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라든지 가전제품에 굉장히 효율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토류라는 그 접근 포인트 자체가 우리가 기업의 접근 포인트를 잡지 않습니까? 모멘텀이냐, 실적이냐, 수급이냐, 밸류냐, 기술력이냐 여러 가지를 했을 때 그 노바텍이 됐던 유니온 머티리얼에서 됐던 모멘텀이겠죠. 결국은 미중 무역 분쟁이 굉장히 첨예하게 좀 일어나야 되는데 미중 무역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금 어떤 시발점 그게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미국에서 중국을 괴롭힌 거는 이제 반도체 수출 금지 그리고 불편하게 만드는 건 대만 요 이슈 두 개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중국은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무릎 팍 꿇었습니다. 더 이상 그 강하게 예전처럼 상하이 봉쇄령을 한다든지 네. 이렇게 강하게 가지 못해요. 단지 미국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카드는 중국이 하나 갖고 있습니다. 양회죠. 양회 내수 경기 지향인 진작을 하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이 부분은 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물가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만 고용 지표가 안 좋기를 시장은 원해요. 근데 연준에서 고용 지표가 안 좋으면 금리를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유동성 공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안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그 지표 안에 진실이 숨어 있다고 보는 쪽이에요. 고용 지표가 안 좋으면 무조건 유동성 공급을 해야죠. 경기 침체인데 이제는 길어지는데 돈 풀어야죠. 연준에서 이렇게 말할까 하는 고용이 탄탄하다. 돈 안 풀어도 된다. 아직 더 옥죄자 이렇게 가는 것인데 중국에서 입장에 양해가 3월이거든요. 네. 굉장히 이번에 3월 4일, 5일 빨리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서 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원재료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미국을 괴롭힐 수 있는 카드가 됩니다. 왜? 제품 가격이 또 올라갈 거거든요.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기업 부담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단가 인상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 소비자 부담은 또 가중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 물가 부분에는 재화 부분하고 서비스 부분에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재화 부분에 대한 그 제품 가격들이 내려오고 있어요. 안 팔립니다. 지금은. 그래서 물가가 잡혀가는 건데 원재료가 올라가는 상황이 되게 되면 얘기가 틀려져요. 중국이 아마 괴롭힐 수 있는 카드는 그걸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히토류에 관련된 테마들이 계속 부각될 수는 있는데 이것도 아직은 좀 먼 이야기인 것 같고요. 최근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큰 손들이랄지 시장의 어떤 주포들, 수급과 매기가 이 부분을 읽고 3월을 내다보고 좀 접근 포인트를 잡는 것 같아요. 갑자기 히토류가 부각되는 거 보니까. 네. 근데 굳이 히토류를 할 거면 그래도 비빌 언덕에 있는 실적이 좀 있는 노바텍이 낫지 않을까. 좀 더 낫다. 네, 저는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김영일 전문가님 간략하게만 알려주세요.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노바텍이 히토류 관련해서는 더 관련이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유니온 머티리얼은 대체품을 생산을 하고 이 노바텍 같은 경우에는 중국 현지 공장에 히토류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관련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뭐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실적도 괜찮다라는 부분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과연 이 미중 간의 이러한 갈등이 단기적으로는 길게 갈 것이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중국이 지금 현재 내수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탓이라 이 미국과 싸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미중 갈등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장기적으로 간다라고 보기 힘들 것 같고 그냥 단기적으로만 탄력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나마 실적이 있고 이 어느 정도 히토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노바텍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분 다 주말에 나왔던 정찰 풍선 이쪽은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아침에도 다뤘는데 그 이슈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 이게 길게 갈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두 분이 나란히 노바텍 골라주셨어요.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오늘 투표 결과, 네, 역시 노바텍 지금 거의 유사하게 가고 있죠. 유니온 머티리얼 떨어졌는데 가격 전략 김민주 전문가님 세워주실까요? 저는 뭐 유니온 머티리얼스 단기 목표가 3,100원 제시트로 가겠습니다. 3,100원, 업사이드 한 10% 정도 봅니다. 2,810원인데요. 3,100원 정도 가격 전략 세워드렸고요. 다음 4강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의 라운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죠. 8강을 넘어 4강으로 올라온 선수들입니다. KG 모빌리언스 대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남해화학 대 노바텍입니다. 1라운드 KG 모빌리언스 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 에코프로비엠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거 뭐 장기냐 단기냐 그런 싸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건 박상정 앵커님 어느 거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에코프로비엠. 저 에코프로비엠 하겠습니다. 그럼 3위일체로 에코프로비엠으로 하겠습니다. 예, 살짝 숟가락을 얹어봤는데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뭐 KG 모빌리언스 실적 잘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애플페이 관련된 그런 뭐 이슈 기대감도 있고 하지만 뭐 어찌됐든 이미 저는 신고가 달성을 했고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페이가 시장에서 다시 다뤄질 때까지는 눌림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애플페이 관련주들을 접근을 한다라면 저는 이 종목과는 다른 종목을 좀 접근을 할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엠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확실하게 기대를 하고 믿고 가도 될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어찌됐든 최근에 2차전지 종목들이 이제 안 좋았었던 구간을 지나가고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 자체가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어서 에코프로비엠이 이러한 성장도의 이 기대감을 또 싣고 어느 정도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좋은 이러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 힘입어서 또 주가 업사이드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김민주 전문가님은요? 저도 이하 동문이고요. 김영희 전문가님 다 설명을 잘 해주셨고, 근데 이제 이렇게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아까 그 순진한 발상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난 증권사 리포터 안 믿는다. 너무 안 믿어도 그렇고 객관적으로 내용을 읽어보고 좋은 건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분들의 어떤 건강한 스탠스, 중립적인 스탠스, 그 다음에 그 레지폰스블의 책임감에 관해서 조금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지금부터는 그렇습니다. 단기 게임으로는 승부수가 나오잖아요. 내가 뭐 한 5, 6개월 보유해가지고 2차 전지로 뭔가 재미를 보겠다. 뭐 최근에는 포스코 케미칼이 좀 좋았으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철저하게 비중 분할, 분할 매수, 추가 매수, 장기 보유, 투자 기간 이 확보가 앞으로 시장이 내년에 더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내년에도 결코 시장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 계획을 잘 세운다면 수익률 네. 게임에서는 충분히 에코프로비엠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게시판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열에 9 물어보면 에코프로비엠 찍을 거라고 저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럼 보겠습니다. 90%의 승률이 나와야 되는데 투표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8대2.
어느 정도 좀 그렇습니다. 지금 게시판에서 이 시장의 분위기를 좀 잘 읽어주신 것 같은데 8대2로 에코프로 BM이 선택이 됐습니다. 그러면 KG 모빌리언스는 김인주 전문가님 가격 전략 세워주실까요? 글쎄요, 뭐 그 KG 모빌리언스에 관한 가격 전략이라고 보기보다는 네. 솔직히 오늘 다 찍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눌림목이 이제 왔을 때 아까 뭐 설명을 하셨지만 접근을 해야 되고 지금 뭐 5일선하고 이격도가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제 키 맞추기 과정을 갔을 때 접근하시고 다시 키 맞추기 과정에서 아래권에서 6,000원대에서 좀 담는다면 다시 8,000원을 향해서 한 번은 가지 않아요. 그래서 8,000원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신규 접근은 아닙니다. 신규 접근은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눌리면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KG 모빌리언스 가격 전략 살펴봤습니다. 4강의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4강의 2라운드 남해화학 대 노바텍 간략하게 다뤄보죠. 먼저 김민준 전문가님. 이거는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해학이 이제 확전이냐 종전이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나쁜 쪽에 베팅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확전으로 가게 되면 비료 사료가 오르겠죠. 그런데 정말로 거기는 참상이거든요. 네. 구글 같은 데 가서 사진 보시면 여성분들이나 아이들이 정말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저런 데 베팅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래서 노바텍. 네, 미중 간에 싸우고 치고받아서 노바텍이 좀 가는 걸로 저는 노바텍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도 노바텍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바텍이요. 김민준 전문가님은 이유를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김혜율 전문가님은요. 뭐 일단 남해화학이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지금 상태에서 관심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노바텍이 어찌됐든 단기적으로 이슈가 나왔으면서 이제 어찌됐든 본업 자체가 이 스마트폰 혹은 이제 태블릿폰 관련된 그런 이제 또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이쪽 관련해서 또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이제 이 안정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찌됐든 오늘 수급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뭐 두 종목 다 그렇게 매력적이다라고 보기는 네.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나은 건 노바텍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강의 2라운드는 큰 관심을 받지는 못하네요. 두 분이 모두 다 노바텍을 골라주셨습니다.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남해화학 대 노바텍 오늘의 대결 비슷합니다. 노바텍이 그래도 약간 더 높고요. 남해화학은 김영일 전문가님 가격 전략 주세요. 네,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1,6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9,580원입니다. 1,600원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업사이드 10% 정도 보고요. 마지막으로 결승전입니다. 결승전 오늘의 대결 대진 보시죠. 네, 결승전에서는 에코프로 BM 대 노바텍이 맞붙습니다. 어떻게 대진표가 이렇게 됐네요. 네, 여러분들이 골라주시고요. 그럼 보겠습니다. 두 분의 도움 말씀. 먼저 김윤 전문가님 어떤 쪽이요? 근데 이건 이상형 월드컵이니까 네. 아르헨티나와 이건 중국의 대결이죠. 에코프로 BM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 그리고요. 저도 에코프로 비행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요. 저도요. 네. 그래서 투표 결과가 나오는 동안에 저희 간략하게만 좀 김민 전문가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요즘은 시장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 상승 추세가 1월 달에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그 시청자분들한테 세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앞으로 이제 방송 일정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시장의 주도주를 공략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도주 공략. 주도주가 테마냐? 테마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anyway 언제든지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해서 내가 챗봇 테마를 놓쳤어, 애플페이 테마를 놓쳤어. 놓친 게 아닙니다. 쿨하게 내가 그냥 보내줬다. 지금은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현금 보유력이 뛰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 주도주 중에서 이제 반등이 안 나온다. 이번에 지수 반등이 나온 게 무엇입니까? 반도체나 2차전지 부분이 결국은 올라갔기 때문에 2,500선까지 갔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예상을 뒤엎고 실적이 안 좋은데 결국은 시장을 이끌어가는 요소는 주도주입니다. 그 안에서 뭔가 해답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내 계좌가 조금 더 정상화로 갔을 때 이제 매매로 좀 돌아서는 그런 약간의 릴렉스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급하면 결코 주식시장에서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사정은 알겠어요. 저도 급하거든요. 김영일 전문가님도 급하십니다. 다 급하시잖아요. 네, 그쵸. 다 마음만 급한데 시장은 저희의 마음을 절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조금 같이 묻어가는 전략을 펼쳐야지 독불장군은 절대 시장에 승리할 수 없다. 좀 편안한 마음과 글로벌 시장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번 달에는 주도주들이 1월 달에 또 워낙에 상승이 잘 나왔으니까 약간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네. 본다면 사실 노바텍 같은 종목들은 제가 오히려 접근을 좀 많이 노리는 종목들이죠. 수급이 들어왔고 이슈가 살아있다 보니까 짧게. 그런데 이 노바텍
히토류 관련해서 저는 이 미중 갈등이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또다시 이슈가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중국이나 미국이나 서로 살짝은 웅크리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 추가적으로 이슈가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굳이 이 히토류 쪽을 보기보다는 이제 2월 달에 계속해서 새롭게 떠오를 만한 이슈들, 뭐 말씀드렸었지만 뭐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던 뭐 성장주 기술주, 물론 이제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조정이 네.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또 2월 달에 여러 가지 또 뭐 차이나 모멘텀이라든지 리오프닝 또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서 1월 달에서 2월 달로 넘어갔을 때에는 새롭게 또 이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섹터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노바텍은 그러한 종목군들에 속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에코프로비엠이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꾸준하게 모아가면 충분히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을 줄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의 우승 선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로 정해진 오늘의 우승 선수 역시 뭐 열의 9이 선택을 한 게 많네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압도적인 오늘의 우승자고요. 그러면 에코프로비엠 얼마까지 볼까요? 김민주 전문가님? 저는 장기 투자 관점으로 목표가 16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노바텍도 짧게 어떻게 가격 전략 세울까요? 노바텍은 28,0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00원. 알겠습니다. 오늘의 우승 선수, 준우승 선수까지 가격 전략 세워봤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죠. 김민주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내일 있습니다. 내일 경기 마치고 4시고요. 유튜브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인텔의 수익률 100% 게임이라는 제목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오후 4시 유튜브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경기 끝까지 집중력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